네, 그럼 지금부터 2강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강은 이제 현장 조사에 대한 사항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의 목적은 표준지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함양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 장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강의 내용, 이제 저희 모니터링 측정 방법 및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은 첫 번째로 이제 공간정보 프로그램, GIS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공간, 우리가 원하는 사업 대상지에 대한 경계 구획과 그리고 그 조사 가이드라인에 맞게 경계 구획 내에 1% 기준이 이제 표준지 조사 표준지를 이제 설정을 하였고요. 표본점을 설계를 이제 다 끝냈으면은 사실 이제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산림 그 표준지에 대해서 GPS를 통해서 이제 현장을 간 다음에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조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가랑 동시에 표준지 조사에 대한 설계 기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표준지 조사 설계를 위해서 이제 추가로 필요한 역량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장비에 대한 이해랑, 그리고 저희가 상세 사업에 제공하고 있는 그런 조사 양식이 있습니다. 그런 조사 양식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어떻게 조사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모니터링 때 이슈 사항들을, 조사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작은 소강의로 나누겠습니다. 산림조사 개요, 그리고 조사 표본점의 설계, 그리고 표본점 현장조사, 그리고 특이사항 및 이슈사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조사입니다. 산림조사는 영어로 이제 포레스트 인벤토리라고 하는데, 인벤토리라는 용어는 사실 이제 서베이라는 용어보다는 저희는 이제 인벤토리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요. 인벤토리는 처음에 이제 상업적 용어로 이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한다 라는 거랑 이제 특정 시기에 현황에 대한 목록을 인벤토리라고 합니다. 저희 산림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이 산림의 재적이 얼마, 산림의 조사를 통해서 나무들의 부피가 얼마나 있는지, 나무의 높이가 얼마인지 이런 품목을 좀 조사한다는 개념으로 인벤토리 용어를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조사 종류가 사실 산림탄소, 이번 교육은 산림탄소 상세 제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산림탄소 상세 사업을 위해서 산림을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하고 모니터링 하는데 초점을 맞춘 조사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실 다양한 조사 종류에 따라서 당연히 조사 항목들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국가산림자원조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산림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 국가조사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70개 항목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빡빡한 조사라고 할 수 있고, 대한 정보들을 얻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목적은 아무래도 산림에 대해서 어떤 나무들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그러니까 재적 부피의 관점에서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수종이랑 흉고직경, 나무에 대한 둘레 자료랑 그리고 나무의 높이, 이 정도가 기본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뭐 병해충 방지, 산지 복구, 인목 본수도 조사, 그리고 산림탄소 상세 사업 등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산림탄소 상세 사업의 제일 중요한 점은 이제 이거예요. 이제 저희 사업은 숲가꾸기 설계 사업이나 아니면은 벌채전의 산림조사 사업처럼 단순히 예를 들어 20년도에 대해서 이런 조사가 시작되면은 단순히 20년도 현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산림탄소 상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30년의 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표준지가 20년도에 조사했으면 25년도에도 똑같이 조사돼야 되고, 5년 뒤에 30년도에서도 똑같이 조사돼야 되고, 그 5년 뒤에 35년에서도 똑같은 위치에서 동일하게 조사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이제 그 조사한 시점에서의 자원량 산출이 아닌, 표준지가 30년 동안 고정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 산림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링 기반의 장기적인 산림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물론 조사의 중요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현재 상세 사업을 위해서 나무가 어떻게 있는지를 이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5년 뒤에 내가 산림탄소 상세 사업을 통해서 산림의 흡수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5년 뒤나 10년 뒤에 똑같은 조사가 똑같은 표준지에서 이루어지고 그 조사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내 나무가 얼만큼 자랐구나라는 거를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표준지 관리를 꾸준히 하고 그 관리에 대한 사항들을 기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탄소 상세 제도에서의 산림조사 사업은 좀 모니터링에 대해서 많이 치중돼 있다. 그러니까 표준지 관리가 좀 많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로는 이제 당연히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수로 그 나무 산이 대개는 뭐 10헥타부터 면적이 굉장히 큰데 그걸 전수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표본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통계학적인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요. 리모트 센싱이나 산림 항축에 대한 사항, 그리고 독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쎄요, 산림 탄소 상세 사업에는 많이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험한 산지에 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등고선을 따라서 편한 길이 어느 길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독도법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GIS 지리정보 시스템, 이제 공간 쪽으로 표준지를 설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GPS 표준지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산림지에 도착해서 표준 조사를 할 때는 산림 생태학, 수목학, 식물 분류학, 토양학 같은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수목학이나 식물 분류학이 중요한데 저희 산림탄소 상세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림 조사를 할 때 수종 조사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 20개에서 30종의 수종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지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림자원 조사를 위해서는 이제 기초자료 수집, 표본 설계, 현지 조사, 그리고 자료 분석 및 작성이 있습니다. 기초자료 수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본 설계를 위해 수집 가능한 산림의 모든 정보를 수집을 해서 표본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고요. 일반 사항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초자료 수집을 할 만한 게 토지 이용 현황, 그리고 산림 경영 이력이나 그리고 산림의 정보, 임상도나 뭐 맞춤형 조림지도, 입지 토양도 등과 같은 내 산림이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에 대한 기본 정보를 수집을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표본 설계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표본 설계 과정에서도 저희의 표본 설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지 면적의 1% 이상을 표준지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비용 효율성을 만족할 수 있는 표본 설계, 표본점 배치와 구조에 대한 방법론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표본 설계까지 했으면은 현장에 가서 현지 조사를 수행을 하는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단순히 수종, 흉고직경, 수급뿐만 아니라 저희 상세 사업은 장기적으로 표준지가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표준지 관리를 위한 조사 병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 자료가 이제 다 수집이 되었으면은 내 산의 면적과 그리고 현지 조사에 나온 1헥타당 내 산이 어느 정도 1헥타당 제적량, 미터 세제곱이죠. 제적량을 구해서 내 산 전체의 나무들의 부피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탄소 흡수량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사업자가 직접 구하고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당연히 그러면은 예상할 수 있는 게 요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표준지가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는 역량이 길러진 거고, 여기까지 강의를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탄소 흡수량 계산을 하는 교육이 이제 상강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좀 하나하나 기초자료 수집부터 좀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보면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이모정보 다드림입니다. 이모정보 다드림은 이제 산림정보 서비스에서 본인이 지적을 클릭을 하시면요, 필지별 산림정보 보고서나 그 임상이나 이제 임상 내 나무의 모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정확하게 알려면 당연히 현장 조사가 들어가야 되고요. 사전에 참고 자료로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나무 정보의 수종이나 나무 지름이 요 대상지는 대략 얼마나 있을지, 요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표고, 경사, 방위, 요런 다양한 정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 나무 나이가 얼추 몇 년생이고, 그리고 여기 수종이 어떤 수종, 화류수인지 침엽수인지 요런 부분을 사전에 파악을 하고 설계를 할 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필지별 산림 공간 정보 서비스, 이제 이모 정보 다드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지별로 서치가 가능하고, 그럼 요 공간 정보 자료들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산림 공간 정보 서비스 FGIS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이제 지도 서비스에서
지도 신청을 하시면은 쉐이프 자료로 공간정보 파일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지도를 다운받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지적 단위로는 주지 않고요. 이제 행정구역 단위나 이런 식으로 넓게 받을 수 있어서 행정구역 단위로 받은 다음에 본인이 지적을 가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임상도에 대한 쉐이프 원본 파일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 외에 뭐 등산로에 대한 정보나 뭐 입지 토양도, 땅에 대한 산림 토양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공간 정보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1강을 첫 번째 강의 이제 GS 강의를 어느 정도 좀 들었으면 아마 쉐이프 파일이 어떤 형태일지는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쉐이프 파일을 이제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지 마시고요.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쉐이프 파일도 한번 올려 보시고 그 속성도 확인해 보시면서 표준지 설계를 할 때 참고 자료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토지 이음인데요. 토지 이음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필수로 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상세 사업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좀 저희 상세도를 이용하시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벌기령 연장 방법론 아니면은 이제 수종갱신과 같은 이제 산림 경영에 대한 방법론을 좀 많이 애용해주고 계세요. 근데 산림 경영 방법론 중에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될 사항들이 당연히 산림 경영이 가능한 지역인지를 사업자가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 이음에서 이런 법적으로 자기 필지 안에서 법적으로 제한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필지가 뭐 군사 보호 지역이고 이런 지역이라서 산림 경영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라면은 당연히 이제 산림 경영 방법론으로 인한 탄소 사업을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시나리오 가정 자체를 못하니까. 산림 경영을 해서 산림 탄소 흡수량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산림 경영이 애초부터 제한되는 임지면은 당연히 산림 사업으로 등록이 안 되겠죠. 네, 요런 것들은 요런 법적인 제한 사항들을 이제 확인을 하려면은 이제 토지 이음에서 정보를 얻으시고 사업 계획서에 나중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 표본점의 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랑 우리 상세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표본 설계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좀 넓게 보면은 확률 표본 추출이랑 비확률 표본 추출이 있습니다. 확률 표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말해서 통계학적인 방법을 따라서 오차율이나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있는 표본 추출 방법론인데 확률 표본 추출 안에서는 단순 임의 추출이나 층하 임의 추출, 체계 추출, 집락 추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비확률 표본 추출은 이제 얘는 모집단이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모집단 추정이나 아니면 통계적 설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확률 표본 추출을 하게 되고 약간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서 비확률 표본 추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편의 표본 추출, 판단 표본 추출, 할당 표본 추출과 같은 다양한 추출 방법, 표본 샘플링 방법들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산림 조사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확률 표본 추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임의 추출 방법은 예를 들어 이런 격자가 있으면 랜덤하게 뽑는 거고, 개통 추출은 저희가 전 강의 시간 마지막에 이제 100m 격자라던가 200m 격자로 표준지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개통 추출이에요. 일정한 간격으로 뿌려서 조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층하 추출은 어떤 거냐면은 각 구획을 나눠서 각 구획별로 표본점을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이 층하 추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쓰냐면은 그 경계가 확실할 때, 예를 들어서 산림 같은 경우에는 임상에 대한 정보들을 쓰면 되겠죠. 예를 들어 침엽수 구획이 있고 화렵수 구획이 있으면은 침엽수 구획은 침엽수별로 나눠서 별도로 구획을 별도로 구분한 다음에 그 구획 침엽수 구획 안에 표준지를 별도로 설계하고 이제 화렵수 구획 같은 경우에는 그 화렵수 구획을 별도로 나눠서 그 화렵수 안에 뭐 1% 이상 기준으로 표준지를 설계한다거나 이런 설계 방법을 층하를 구분을 해서 설계를 하시는 경우가 이제 층하 추출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세 제도는 좀 결론을 내보면은
이 세 개가 골고루 다 들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임상을 기준으로 해서 침활, 뭐 침엽수, 화렵수, 혼요림에 대한 기준이라던가 아니면 소나무림, 뭐 낙엽송림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칭화를 하고 각각의 칭화 안에서 랜덤하게 표준지를 샘플링을 하게 되는데, 그 샘플링 방법은 이렇게 격자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방법을 한다고 하면 요 세 개가 골고루 들어간 설계 방법론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한 내용인데요. 산림에서 칭화에 대한 추출 방법은 이제 결국엔 칭화 추출이 하는 이유는 칭화 구분 시 집단 내가 동질하고 집단 외가 이질성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 조건일 때 설계를 들어가면 효율이 좋다고 하는 거고요. 용어는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면은 집단이 구분되는 층화가 있으면은 그 층화 추출을 통해서 하면은 효율이 단순하게 랜덤하게 뿌리는 것보다는 늘어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층화 추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임상을 보통 사람들께서 좀 많이 구분 기준으로 쓰세요. 그러다 보니까 임상도와 같이 그 항공 영상으로 판단한, 뭐 여기는 소나무림이다, 어떤 데는 뭐 낙엽송림이다라고 공간 정보를 판단한 기준으로 층화를 많이 나누시죠. 이게 이제 예시로는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임상도고, 수종에 대한 정보들이 임상도에서 이렇게 공간 정보로 보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층화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층화를 나누고 각 층화에 대해서 뭐 설계가 들어가는 거고, 그 반대로 이제 임상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이제 산림 경영 계획서에서 임소반을 단위로 임반 소반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층화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임반 소반도 결국에는 경영 계획구고 그 임반 소반 내에 동일한 생태적인 지위가 있다는 거를 가정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에 임반 소반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은 요 자료 기반으로 층화를 나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만약에 그럼 어떤 층화가 더 좋을까에 대한 사항인데요. 요거는 일단은 다시 뒤에까지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그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표본 조사를 한다는 말은 통계적으로 기법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해외에서는 사실 표본지가 결국에 현장 전수조사가 어려워서 표준지를 설정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 표준지가 충분히 전수조사 모수를 대표하고 있는지, 이런 사실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관점에서 표준지 설계가 잘 되고 충분히 많은 표준지가 조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제 표본 설계 시 90%의 신뢰 수준에서 10% 이내의 추정 오차를 만족해야 할 정도로 표준지를 설계하고 조사를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옛날에 CDM 방법이라던가 이런 그 탄소 제도 분야에서 그런 기준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국내 상세 제도는 어떻게 하냐? 이제 페이지 19페이지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첫 번째로 그 통계적인 방법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통계적인 계산을 통해서 신뢰 구간 90%에 오차율 10%를 만족하는 표준지 설계면은 그 표준지가 개수에 상관없이 뭐 100개가 되든 100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그 통계적으로 계산된 요 식에 따라서 신뢰 구간 90%랑 추정 오차 10%를 만족하기만 하면 우리는 허용해 주겠다. 표준지 설계가 적절하다는 거를 허용해 주겠다는 기준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요건데, 제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표준지 설계를 방법을 하나를 허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표준지 조사 비율은 사업 대상지 면적의 1% 이상이 되면은 표준지가 적절하게 선정됐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숙각국이 표준지 조사 관리를 위한 표준지 설계 기준을 준용을 한 것인데요. 예를 들어 내 산림이 1헥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1헥타가 아니고 한 4헥타라고 해보겠습니다. 4헥타의 1%면은 0.04헥타잖아요.
보통은 표준지 한 개 면적이 0.04헥타니까 그럼 한 개의 표준지를 조사하면은 1%를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표준지가 이제 대표성이 있다고 이제 그 판단을 하는 거고요. 물론 그 표준지는 실제로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요. 다만 요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수학적으로 정교하게 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조사 표본점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실 저는 이제 원형 조사 표준지를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 표준지를 뭐 밑에 사진과 같이 무조건 원형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원형도 있고요. 뭐 사각형 20 x 20으로 정방형 사각형으로 조사를 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원형으로나 이런 정방형으로 조사하기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선형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횡단 40m 좀 직사각형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중요한 거는 상황에 맞게 조사 표준지를 바꾸는 겁니다. 다만 저희 상세 사업은 산림에서 조사할 때는 웬만하면 하나의 면적이 0.04헥타가 되도록 그 반지름이 그러면 11.3m 원형 반지름으로 하면은 0.04헥타가 되거든요. 이런 원형 조사를 선호합니다. 왜 원형 조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각형 조사도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조사를 편하게 할 수도 있고 경계 구획이 뚜렷하게 구획을 나눌 수 있어서 좋긴 한데, 원형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세 사업의 조사 목적은 그 당일 연도의 재적을 산출하는 것과 동시에 미래에 똑같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표준지 관리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심점 하나만 관리가 잘 되면은 5년 뒤에든 10년 뒤에든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11.3m 반경 원형을 그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각형 표준지 같은 경우에는 요 꼭지점 4개에 대해서 혹은 요 중심점까지 포함한 5개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 난 사각형 표준지를 했는데 뭐 5년 뒤에 꼭지점이 2개가 소실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요 꼭지점을 5년 뒤에 2개를 찾았는데 여기에서 20m 간격으로 떨어진 새 꼭지점을 새로 설치를 정확히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평지에서는 가능하지만 산림에서 숲이 우거진 곳에서 20m를 다시 작년이나 똑같은 기준으로 하라 라고 하면은 무조건 요런 방향으로 꼭지점이 설정되거나 요런 방향으로 설정되거나 정확히 작년 5년 전에 조사된 요 꼭지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얘도 결국에는 요렇게 되거나 뭐 요렇게 되거나 해서 요렇게 꼭지점이 사각형이 찌그러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게 직각이어야 되는데, 직각을 통해서 정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이 방위까지 고려해가면서 이제 20m를 설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숲이 우거진 곳에서 사각형 꼭지점이 하나라도 소실됐을 경우에 이 사각형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얘는 4개 이상을 관리해야 되고 얘는 꼭지점을 중심에 하나만 관리하면 되니까 관리 차원에서 효율성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세 사업의 특징을 미루어 봤을 때는 이제 원형이 더 적합하다. 물론 사각형도 적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당해년도에 모니터링 없이 당해년도 산림 현황만 조사할 때는 사각형이 더 유효한 경우가 훨씬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형에 대한 조사를 거의 필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0.04가 안 되면은 0.01 헥타 규모로의 조사 표준지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의 제한 사항은 0.01 헥타의 조사 표준지를 설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설계 방법이 앞서 말한 1% 면적의 1% 설계 방법이 아니라 표준지 오차를 고려한 실내 구간 90%, 오차 10%를 고려한
설계 방식을 적용할 때는 0.01헥타의 표준지를 설계를 해서 표준지 개소수를 늘려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0.04 표준지, 원형 표준지가 기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표본점 설계 예시는 저희 이제 산림탄소 등록부에 가이드라인에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 내용은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부분의 사업자분들께서는 면적의 1%를 기준으로 단순히 이제 표본 설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교육 교재에서 넣어둔 거는 혹시라도 이제 그 실내 구간 90%, 오차율 10%를 만족하는 통계 기법으로 정말 이제 표준지를 설계하고 싶으실 때 어떻게 하는지를 예시로 든 겁니다. 그래서 요런 산출 과정이나 요런 것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예, 더 궁금한 사항은 별도 연락을 드리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본점 현장 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 상세제도는 크게 이제 생태적인 다양성 같은 것들도 물론 사업자에 따라서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되시는 거는 직경조사, 수고조사, 임용조사, 그리고 위치 좌표조사, 요렇게 크게 3개고요. 항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물론 내 상세 사업을 결국에는 크레딧이 발급되면은 기업이나 지자체나 구매 크레딧을 활용하는 이제 구매자한테 팔아야 되는데, 뭐 현장 조사를 할 때 추가로 생태 조사를 한다거나 생물 다양성 조사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모니터링해서 어필할 수가 있겠죠. 내가 상세 사업을 통해서 단순히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생물 다양성도 늘어났고 산림의 건강성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라는, 이제 요거는 이제 비정량적인, 약간 정성적인 효과죠. 요런 것들을 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시된 조사 외에 추가로 더 조사하는 거는 사업자의 자율입니다. 다만 요 4개는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표준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원형으로 하는 것을 웬만하면 추천드리고요. 반지름은 11.3m고 이제 지름은 22.6m가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조사자들은 이제 2인 1조 혹은 3인 1조고요. 혼자서는 조사를 못해요.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2인 1조로 하게 되면은 한 명은 표준지 중앙에서 그 조사 야장을 기입을 하는 역할이고, 그 한 명은 한 바퀴를 이 표준지를 원형으로 한 바퀴 돌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3인 1조 같은 경우에는 2인 1조에서 한 명 더 추가돼서 한 명은 안에서 조사해서 한 바퀴 돌고 한 명은 밖에서 조사해서 경계를 확인을 하면서 한 바퀴 도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2인 1조가 3인 1조보다 조사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고요. 네. 역할 분담 측면에서는 3인 1조가 제일 이상적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표준점 중심을 설치하셨으면은 이제 표시목이라고 저희가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중심점 혹은 기준점에 대해서 설치를 하는 것과 동시에 표시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 노란색 3번, 표시목 3번에 대해서 타포린 끈 같은 걸로 묶어서 표시목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얘기를 드릴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1조에서 외곽조사원은 경계를 돌면서 이 반지름이 11.3m 밖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요런 인목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거리감이 생기기 때문에 요거는 11.3m 내외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들면 요 나무에 대해서 중심점으로부터 거리를 재는 거죠. 그래서 11.3m 밖이다 하면 조사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아니다 하면 조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좀 원형 조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 하세요. 결국엔 근데 원형 조사는 경계를 엄밀히 말하면 11.3m를 그리고 하라는 게 아니고요. 11.3m로 조사를 하긴 하는데 11.3m 경계 밖에 있는 애들을 빼고 안에 있는 애들은 조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 구간 같은 경우에는 11.3m 경계 부근에 인목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요 경계에는 11.3m가 어디지? 라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 조사 주요 인자별로 이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는 버텍스 장비를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흉교 직경 줄자나 요런 게 이제 중심점을 설치할 때 쓰는 못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지주라고 하는데요. 지주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 흉고 직경을 재기 위해서 그 흉교 직경을 재는 기구들, 저희는 대부분 이제 흉고 직경 줄자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 버텍스 장비가 뭐냐? 버텍스는 이제 수고를 재거나 아니면은 경사를 재거나 아니면은 거리를 잴 때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거리, 경사, 수고, 나무 높이를 측정할 수 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얘가 이제 뒤에서 다음에 현장 교육 동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수신기랑 이 장비 간의 음파를 통해서 거리를 재고 경사를 재고 높이를 잴 수 있는 기구고요. 이런 장비들을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산에 들어갈 때는, 산은 요즘에 어떤 일을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희도 이제 산에 들어가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특히 벌들, 특히 여름철에 이제 조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벌이나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동면에 깨어난 뱀 같은 것들, 요런 산에서 어떤 일을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안전장비랑 당연히 이제 필요한 장비들을 충분히 잘 준비를 하시고 가야 되고요. 특히 장비에 대해서 버텍스 장비가 이제 매우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10m 그 항상 산에 들어가기 전에 평평한 평지에서 이런 보정 작업, 칼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보정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장비를 예민한 장비이기 때문에 보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얘는 이제 그 조사 실습 영상에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표준지 조사 야장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서식 1번이랑 2번에 대한 사항이 있고요. 1번은 표준지 위치, 2번 지왕 조사, 3번 표준지 관리 현황, 그리고 기타 사항. 그리고 서식 2번은 이제 수종, 흉고 직경, 수고, 임령을 넣는 란이고요. 서식 1, 2부터 좀 다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조사 실습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이제 내가 저번 강의 1강에서 했던 것처럼 표준지 설계가 완료되었으면은 당연히 표준지 설계한 거를 바탕으로 GPS에 넣어서 이제 산을 찾아가겠죠. 이때 이제 어차피 사업 계획서를 적으려면 대상지에 대한 설명란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경이나 이런 사진들을 찍으면서 이제 표준지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건 좀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어차피 이 산은 30년, 대부분 이제 사업기간 30년이니까 5년 뒤에 다시 동일한 표준지를 방문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상지 진입로를 어디서 진입했는지 사진을 찍어 놓으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예. 그래서 대상지 진입로 사진을 찍어 놔서 요런 진입로, 요런 형태들은 5년 지나도 크게 안 바뀌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는 왼쪽으로 들어가서 뭐 산의 중앙부로 갔는데 5년 뒤에는 뭐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산의 중앙부로 갔다 하면은 진입로 표준지를 찾거나 접근하는데 5년 뒤에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상지 진입을 어디로 했는지를 사진을 찍어 놓으면은 5년 뒤에 모니터링 할 때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준지에 다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표준지 중심점을 이제 좌표까지, XY 좌표까지 이제 취득을 하고 GPS에 넣고 그 GPS를 통해서 표준지 중심으로 일단은 가실 거잖아요. 그렇게 다 가게 되면은 이 표준지 조사야장 서식 1번에 표준점 좌표에서 그 GPS로 조사된 X좌표, Y좌표를 넣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지 좌표의 X좌표, Y좌표는 공간정보에서, 그러니까 실내에서 설계한 표준지 좌표가 아니라 현장에서 내가 그 최대한 공간정보 기준으로 설계한 좌표를 가서 GPS로 취득한 좌표를 적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다 보면은 정확히 뭐 1m 오차 내로 현장을 가는 경우가 많이 없고, 만약에 내가 설계를 GIS로 설계를 했는데 가보니까 너무 저럼지다, 아니면 접근이 불가능한 데다 라고 하면은 표준지 설계한 것보다 한 3-40m에서 50m는 떨어져서 설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은 일부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PS로 현장 가서 찍은 좌표를 기재를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은 UTM-K 좌표 EPSG 5179를 뭐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뭐 4326이나 5186이나 다른 좌표를 쓰셔도 됩니다. 제가 5179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산림청의 이제 공간정보 규정 표준이 이제 5179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주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좌표를 해서 내가 공간정보로 이제 설계한 표준지까지 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이제 표준지의 중심점을 설치하는 겁니다. 중심점 혹은 기준점이라고 하는데 중심점을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땅속에 매설할 수 있는 알루미늄 지주 같은 걸로 이제 중심점을 매설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심목이라고 해서 나는 이 나무를 내 원형 표준지의 중심점으로 삼겠다라고 해서 나무를 표시하는 거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무에 표시하는 것보다 이제 알루미늄 지주를 깊게 매설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심점은 목적은 표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하기 5년 뒤에나 10년 뒤에서도 이 표준지의 중심점을 정확히 찾기 위해서 중심점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나무에다가 이런 중심점 표시를 하게 되면은 외부에 표출이 너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숲가꾸기 사업에서 이 나무가 베었으면 이 표준지는 사실 훼손돼서 5년 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표준지로 바뀌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큽니다. 산에서 이 다양한 나무 중에서 중심점이 만약 숲가꾸기로 베었으면은 이게 중심점 찾는 거는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반면에 이제 땅에 깊게 매설하게 되면은 숲가꾸기를 할 때도 사람들이 이제 매설된 지주는 별로 훼손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깊게 매설해서 낙엽 같은 데 가려져 있으면은 외부 사람이 와서 뽑아 가거나 이런 훼손된 이유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점 설치는 이제 알루미늄 지지로 하는 걸 추천하고, 만약에 중심목으로 설치하실 거면은 이런 표지판 같은 거를 별도로 달아서 상세 사업을 하는 거니까 건들지 말라라거나 이런 거를 최대한 이제 주의사항이나 경고 문구를 해서 무조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베이거나 이렇게 사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표본점 관리 현황에서 이런 사항들을 적는 거예요. 기준점 혹은 중앙점, 중심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 요거는 이제 5년 뒤에 모니터링 할 때 적는 거고요. 기준점이 유지가 됐다. 사라져서 재설치가 됐다. 그리고 이동이 됐습니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동은 엄밀히 말하면은, 정확히 말하면은 표준지 못 찾아서 표준지를 바꿨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좀 이슈가 많고, 재설치는 이제 표준지가 소실되었으나 정위치를 탐색을 해서 재설치를 했습니다. 라는 건데, 요것도 사실 문제가 어떻게 보면 표준지를 소실했는데 역으로 추정을 해서 찾는다는 거죠. 그럼 이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재설치를 혹시라도 이제 표본점의 중심점이 사라졌을 때를 대응하기 위해서 표시목이라는 것을 저희는 관리를 하도록 권고드리고 필수 서류로 일단은 저희가 양식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목이란 뭐냐고 하면은 결국에는 중심점, 기준점을 이제 관리하기 위한 이중 시건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목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중심점을 요 알루미늄 지주로 심어서 기준점, 중심점을 모형 표준지에 중심점을 설치를 했다라고 하면은 표시목은 그 기준점에 가장 가깝고 활력이 좋은 나무 3본에 대해서 요렇게 타포린 끈 같은 걸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표시목의 목적은 총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내가 중심점이나 중심점 혹은 기준점을 안 보이게 깊게 심어서 5년 뒤에 이 현장을 찾아가기 힘드니 이거를 이제 이 끈을 보고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찾아가는 목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혹시라도 이 표시목이 소실되었을 때 이 기준점들의 거리랑 방위를 기입을 할 건데, 이 거리랑 방위를 역으로 환산을 해서 뽑힌 기준점을
다시 설치하는데 사용이 될 겁니다. 얘는 이제 기준점과 다르게 숨기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잘 보일 수 있도록 표시를 하는, 이렇게 타포린 끈으로 표시를 하는 거고요. 표시목을 3번을 뽑고 기준점과 표시목의 거리랑 방위 그리고 수정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고라는 이제 최초 조사, 기존 유지, 훼손이나 변경에 대한 사항을 줬고요. 최초로 조사를 할 때는 최초 조사가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수정에서 이제 기준점에서부터 표시목을 이 3번 뽑을 때 각각에 대한 거리랑 방위 조사하고, 기준점으로부터 가까운 표시목 3번 선정하고,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랑 방위를 측정한 것을 여기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특히 기준점으로부터 방위는 1도 단위로 그 방위계를 이용해서 1도 단위로 15도, 뭐 251도, 232도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고요. 요거에 대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요 그림으로 그려드리면은 여기가 기준점 중심점이고 표시목이 3번이 있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5년 뒤에 기준점이 소실되어서 난 기준점을 못 찾겠어 라는 사항이 있으면은 표시목들에 대한 정보들로 인해서 이제 기준점으로부터 거리랑 방위가 나오겠죠. 거리랑 방위가 나오기 때문에 요구로 추정을 하면은 기준점을 재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기준점은 살아있고 표시목이 죽어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 표시목도 기준점을 관리하기 위한 이중장치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5년 뒤에 사라지면은 그냥 다른 나무로 새로 갱신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이 표시목들은 3번씩 유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5년 뒤에 만약에 다시 뭐 표시목 중에 한두 번이 소실되더라도 기준점이 남아있으면 새롭게 표시목을 설정하고, 뭐 훼손으로 인한 변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비고란에 적어주면 되고요. 5년 뒤에도 계속 표시목이 관리가 되고 있으면 기존 유지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최초 조사할 때는 최초 조사다 라고 해서 적어주면 됩니다. 이에 대한 표시목 관리에 대한 특이사항을 이제 밑에다 적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3번에 대한 사항들이 산림탄소 상세 제도에서 산림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5년이나 10년 뒤에 표준 조사를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3번에 대한 기준점 관리나 표시목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특이사항에 대한 사항인데요. 이 특이사항 같은 경우도 저희가 나중에 5년 뒤나 뭐 10년 뒤에 모니터링을 할 때 나름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탄소평가하고 검증기관의 검증을 받을 때는 혹시라도 5년 뒤에 헥타당 축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아니면은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나무의 생장량의 예측을 벗어나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대개 이제 징계생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6cm 이상의 흉고직경 6cm 이상의 나무들만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 당시에는 뭐 5cm짜리 나무가 많이 있다가 5년 뒤에 6cm짜리 나무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이 표준지 조사상에서는 헥타당 제적이 엄청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제 검증기관이 검증할 때나 저희가 인증심사를 받을 때 인증심사원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조사가 잘못된 건지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기타 사항에 뭐 최초로 조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생태 현황을 좀 세부적으로 기술을 해 주시면은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방어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지역은 하층 식생이 밀도가 엄청 크고 뭐 5cm짜리 인목이 많아서 징계생장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기록이 만약에 5년 전에 모니터링 하기 전에 최초로 기재가 돼 있다면 그것만큼 강한 이제 신뢰성 있는 자료는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만약에 헥타당 축적이 이런 요인이 아니라면은 이제 증가하는 요인은 사실 조사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표준지가 이동됐거나 이런 상황들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리고 반대로 헥타당 축적이 5년 뒤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산림은 이제 자라야지 당연한 건데 감소하는 거는 이제 숲가꾸기가 중간에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병해충이나 야생동물 덩굴에 의해서 고사목이
생기는 경우겠죠. 이런 부분들도 뭐 조사가 잘못됐다고 오해나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고사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 뭐 주거하고 있다 이러면은 뭐 동굴에 의한 피해지가 심한 지역이다라고 5년 전 최초 조사 때 과거에 이런 걸 기록을 해주면은 신뢰성이 그만큼 확보가 되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내 표준지나 산림 현황이 어떤지를 기술하는 건데, 많이 참고 자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서식 1번에 대한 표본점에 대한 개항 조사가 끝났으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11.3m 반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나무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나무 조사를 하려면 일단은 수종별로 기본적으로 11.3m 원형 표준지 반경이 하는 거고요. 수종별로 각각의 수종 적고 흉고 직경 적고 수고를 적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거는 아닌데 여기서 좀 11.3m 경계라고 했을 때 많은 조사자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 여기서 11.3m는 수평으로 투영한 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사가 요런 식으로 경사가 생겼을 때 이 경사를 단순히 사람이 줄자로 재면은 여기 길이가 재지겠죠. 이 길이에서 이제 반지름을 11.3 아니면은 지름을 22.6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아니다, 나는 이 공중에서 봤을 때의 공중 길이를 y로 둘 때 여기가 지름이 22.6 반지름이 11.3 원형으로 해야 되냐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정답은 이 y 길이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의 투영 길이가 저희 11.3m 원형 반지름의 표준지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x 값으로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를 보정을 안 하고 그대로 대상지 면적을, 대상지 구획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오차가 납니다. 일례로 제가 경사도가 한 30%, 40% 극경사지에서 저희가 사업 평가를 한 적이 있는데, 사업 조사자들은 자기는 이제 줄자로 정확하게 했다고 하는데 재보니까 이 길이를 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름이 22.6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쟀는데 실제로 투영 길이로 재보니까 한 14m 요 정도가 나와가지고 전수 제조사 의견을 드렸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가 높으면 높을수록 요런 오차가 생각보다 너무 심해지기 때문에 이러면 벌써 한 30% 40% 차이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평 투영 길이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다행히 저희가 버텍스를 쓰는 이유가 이거입니다. 저희가 버텍스를 장비를 사용하게 되면은 경사를 보정한 수평 투영 길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 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현장 실습 동영상을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의하셔야 된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흉고 직경은 기본적으로 2cm 범위에서 관략을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8cm라고 하면 7cm 이상, 10cm 미만의 흉고 직경을 8cm라고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흉고 직경을 잴 때는 지상에서 1.2m 높이에서 나무의 지름을 재는 건데요. 지름을 재는 방법은 이제 흉고 직경 줄자를 사용해서 지름을 재시면 되고요. 이것도 이제 교육 실습 동영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경사가 있는 데서는 경사 위쪽 기준으로 해서 1.2m고, 이렇게 부후부가 있어서 중간 1.2m 높이에서 부어 있는 경우는 아래랑 위를 잰 다음에 평균을 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버트리스트리라고 해서 보통 열대림에 많이 있는데 이렇게 뿌리가 지상부에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당연히 뿌리 위쪽으로 1.2m보다 높게 해서 흉고 직경을 재셔야 되고요. 요거는 중요한데, 만약에 1.2m 높이보다 아래에서 나무가 분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나무랑 이 나무는 각각의 다른 본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랑 이 나무를 따로따로 측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은 1.2m 이상에서 요렇게 됐고 요게 1.2m다 요렇게 되면은 당연히 얘는 한 번으로 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 1.2m 미만에서 요렇게 높이 1.2m 높이 미만에서 분지된 거는 이제 두 번으로 보고 재야 된다 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수고는 모든 나무들에 대해서 나무 높이를 재야 됩니다. 얘도 이제 버텍스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재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실습 자료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버텍스에 대한 사용 원리는 이겁니다. 여기서 수신기랑 이제 트랜스폰더하는 수신기랑 버텍스 장비를 한번 누르게 되면은 나와 이 나무 사이에 투영 길이, 경사를 보정한 이 거리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정단부를 찍으면은 이 삼각 측량법으로 인해서 요 높이가 산출되게 되고요. 버텍스 장비에는 플러스 요 수신기 높이가 1.2m 기준으로 맞춰놨으면은 플러스 1.2m를 해가지고 요렇게 헤이트 목록에서 높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이제 높이를 재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현장 조사할 때 오차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나중에 제적 현장 평가할 때도 많이 실수가 나오는 부분인데, 앞서 설명했듯이 이제 이 트랜스폰더 모든 나무의 수고를 측정하는 기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삼각 측량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요게 x면은 세타고 하면은 다 x 곱하기 탄젠트 세타로 이 높이가 구해지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이렇게 측면에서 요거를 바라보고 재고 있는데 나무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나는 일단 트랜스폰더를 나무에 달 때 여기를 달 거잖아요. 1.2m 여기를 달 텐데, 그래 그러면 내가 입력을 쟀을 때 요 거리까지는 잘 구해지겠죠. 그리고 나는 여기에서 정단부를 봤다고 생각을 해서 당연히 요 높이를 재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부상에서 돌아가는 과정들은 이 트랜스폰더를 기준으로 해서 정단부는 여기 바라보고 있지만 삼각형이 이렇게 크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요 높이가 산출이 되는 거죠. 조사자 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는 높이는 이렇게 작지만 계산 로직에 의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크게 그려지고, 왜냐하면은 트랜스폰더 기준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과대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나무가 기울어져 있는데 조사자 쪽이 아닌 조사자 반대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다가 트랜스폰더를 설치하고 여기까지는 조사가 제대로 돼요. 거리가 몇이냐. 그리고 나는 정단부를 여기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삼각형이 이렇게 작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나무 높이보다 나의 반대쪽으로 기울어진 나무들은 높이가 작게 산정이 됩니다. 이런 수고가 과대치되고 과수치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기울어진 나무에 대해서는 조사를 조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뭘까요? 당연히 측면이 없으면 되겠죠. 내가 여기서 이쪽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얘도 여기서 측면 화면을 바라보는, 지금 화면에 바라보는 방향으로 나무 조사를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을 바라보는 쪽, 요 측면 말고 화면을 바라보는 쪽으로 하면은 요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서 제대로 된 나무를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울어진 나무는 항상 그 기울어진 방향을 보고 재면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임령 조사입니다. 임령 조사는 표준지 하나마다 임령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임령 조사를 하는 방법은, 요거는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경급 범위를 먼저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0.04헥타 안에서 조사를 일단은 수종 흉고직경 수고 조사를 해보니까 흉고직경에 대해서 총 67번이 나왔고, 흉고직경 분포는 계산을 해보니까 요렇게 흉고직경을 5개로 쪼개 놓으면은 요런 식으로 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급 범위를 먼저 선정을 해야 됩니다. 임령을 조사하려면은. 요거는 당연히
그 표준지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서 이 경급 범위는 사용자가 이 생태적인 현황을 보고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예시에서는 골고루 분배하는 정규 분포를 그래서 골고루 분배하는 분포를 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임령이 적어서 뭐 8에서 10짜리가 절반 이상이다 하면은 뭐 8에서 10짜리를 구획을 하고 그 다음에 10에서 14짜리 구획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급의 분포는 사업자가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임의로 정하는 거고요. 이 현장 조사한 후에 그렇게 해서 5경급으로 분배를 했으면 67번 중에 그 8에서 10짜리나 각각의 경급으로 총 5개의 경급 중에 대표할 수 있는 임령을 뽑는 겁니다. 범위를, 그러니까 경급 범위를 먼저 구하고 각 범위에서 8에서 20짜리 16번 중에 대표로 할 수 있는 수종을 고른 다음에 임령을 뚫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종을 먼저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경급 분포를 먼저 구획을 하고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나무를 선정해 봤더니 수종이 뭐 소나무고 이 임령이 예를 들어 뭐 30살이었다. 요렇게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경급에 대해서 5경급으로 나눠놨으니까 8에서 20 대표할 수 있는 거를 예를 들어 18cm 짜리를 하나 뽑았고, 21에서 25cm 중에 경급 분포에서는 23짜리 뽑았고, 뭐 그 다음에 27, 33, 38짜리를 한 번씩 총 5번을 뽑았다 치면 이 5번에 대해서만 임령을 수관추를 통해서 생장추를 통해서 수령을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산정된 생장추는 증빙자료로 제출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되고요. 이 수령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각각의 수령을 단순히 평균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평균하는 게 아니고 이 경급 비율에 맞게 가중 평균을 해서 산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8에서 20짜리가 여기 본수 비율로는 67번 중에 16번이 있었으니까 뭐 24% 그대로 써도 되고, 여기 예시에서는 5% 단위로 끊었는데 그래 25% 규모로 있었고 얘는 21살이었어. 그리고 21에서 25 경급은 29살이 나왔는데 얘는 본수 비율로는 25번이 있었고 얘는 전체의 35%니까 0.35. 26에서 30짜리는 31살로 나왔고, 그리고 얘의 분포 비율은 20%, 그리고 다음에는 40년생이 10%를 차지하고 있고 45년생이 10%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 표준지의 전체 가중평균한 연령은 30살이다 라는 식으로 임령을 산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여기서 수종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하세요. 수종을 기준으로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경급을 먼저 구획을 하고 그 경급에서 대표 나무를 뽑아봤더니 수종이 뭐 소나무다, 신갈나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생장추는 이 생장추 결과는 이런 식으로 사진으로 하고 반드시 생장추는 다시 구멍 뚫은 곳에서 채워 놓으시면 됩니다. 나무의 건강성을 위해서 다시 구멍을 막아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임령 조사가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도 야장을 그래서 이렇게 적고 하면 됩니다. 다행히 요 임령 조사 야장은 이 계산은 저희가 3강에서 설명을 이산화탄소 흡수량 자동 산출기에 조사한 내용만 넣으면은 자동으로 가중평균해서 계산이 될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요 야장대로만 일단은 조사를 하시고 뭐 가중평균해서 표준지의 나이가 그래서 몇 살이냐 요런 거는 자동 산출기로 구비가 돼 있기 때문에 자동 산출기로 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셨던 게 내 표준지를 조사해 보니까 25번 밖에 없는데 꼭 5번 경급을 5단계로 쪼개야 되냐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게 본수가 적은 거는 상식적으로 5번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 정도만 뽑으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5경급 본수가 좀 적은 경우에는 3경급이나 요 정도로 하셔도 되고요. 당연히 산림탄소 흡수량 자동 산출기에서도 3년급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본수가 많긴 한데 누가 봐도 인공림, 예를 들어 낙엽성 인공림 같은 경우에도 5경급으로 나눠서 해야 되냐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사업자가 인공림이란 걸 증명만 하게 되면은 2경급이나 3경급 두세 번 정도만 찍으셔도 됩니다. 생장추는 대부분의 산이 사실 천연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5경급으로 될 수밖에 없고요. 좀 밀도가 있는 데면. 그 다음에 양식 1번을 좀 추가로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필요하신 분은 좀 정리해서 쓰시라고 한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상지 원경이나 진입로, 그리고 기준점 관리 현황, 그리고 표준지인의 임항, 필요한 정보들 나름 이게 현장 조사에 그 뭐 추가 첨부 자료로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목표 시료에 대한 조사, 그 사진, 그 생장 추출은 사진이라던가 요런 사진들을 기재해 넣는 양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기준점 관리 현황, 요거에 대한 것들이 사진을 찍어 놓고 이제 사업계획서에 담거나 증빙자료 제출하시면은 이제 조사에 대한 정확성이나 요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거고요. 뭐 뒤에 뭐 제적 조서나 요런 제적 산출하는 과정들은 이제 다음 상강으로 이제 자동 산출기에 자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서식 3사는 정말 뭐 수작업으로 제적을 산출하실 분들은 써도 되는데, 엑셀에 넣으면은 바로 산출할 수 있게 만들어 놔서 요런 거는 일단은 뭐 필수 서류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슈사항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자료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표준지 층하를 나누는 거에 대한 장단점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표준지를 만약에 조사가 표준지 관리가 안 돼서 5년 후에 모니터링을 해서 탄소 흡수량을 산정을 받고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모니터링 시기에 표준지나던가 이제 층하가 구획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나는 사업 설계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2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020년에 설계를 구획은 이렇게 4구획으로 나눴고 표준지를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고, 5년 뒤에 2025년 뒤에 표준지가 똑같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 케이스 층하가 구획이 바뀐 경우에 대해서가 생길 것이고, 두 번째로 구획이 바뀐과 동시에 구획이 추가돼서 5년 뒤에 난 새롭게 구획을 조사를 했다라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획은 안 바뀌었는데 표준지가 그냥 이동된 경우가 있어요. 중심점을 못 찾아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는 해결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 옛날에 사업 설계 당시 2020년 당시에 구획을 동일하게 유지해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요. 얘도 편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 5번 표준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고 얘도 무조건 사업 설계 당시 2020년 당시에 조사를 구획이랑 표준지를 유지해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5년 뒤 조사 결과를. 근데 문제는 이제 3번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 구획은 동일하게 유지가 됐고 특히 4번 구획에 대해서 표준지가 이동이 됐을 때에는 결론적으로는 요 4번 구획에 대해서는 2025년 1차 모니터링 시에는 산림탄소 흡수량을 발급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흡수량을 0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표준지가 흔들렸기 때문에 동일한 조사가 안 이루어졌고 모니터링에 영속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요 자료 요게 계속 이 구역은 계속 0으로 흡수량이 0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1차 조사 때 이렇게 조사를 하고 2025년에 1차 모니터링이죠. 1차 모니터링 때 여기가 변경이 됐으면 흡수량을 이제 0으로 발급을 받는 거고요. 여기서 변경된 표준지를 이제 2차죠. 2차 모니터링에서 2030년도에 잘 관리가 되었으면 여기에 25년도에서 30년도 자라나는 그 재정량을 산출해서 이 자라나는 양만큼은 다시 2차 모니터링 단계에서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표준지에 대한 관리인 거죠. 근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이제 층하를 작게 나누면 나눌수록
표준지가 소실됐을 때 리스크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는 보시면은 층하를 많이 나눠놨죠. 근데 오른쪽에는 임소반 단위로 구획을 한 거기 때문에 층하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층하를 많이 하면 할수록 같은 면적일 때 조사해야 되는 표준지 양은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100헥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1% 기준으로 표준지 설계를 했다 하면은 1헥타가 되고요. 얘는 0.04헥타가 25개의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단일이면은 단일 표본 설계를 단일 층하면은. 근데 100헥타를 내가 이 사진처럼 10헥타를 10개로 쪼개서 층하를 나왔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럼 10헥타의 각각의 1%는 이제 0.1헥타고 얘는 0.04 표준지가 3개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각각의 층하별로 1%를 구획별로 1%를 만족해야 되니까 총 30개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층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개는 단 층하가 이제 적은 것보다는 같은 면적일 때는 현장 조사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의 장점이 뭐냐? 그럼 만약에 요 큰 층하에서 이 표준지가 한 개 소실됐다 하면은 이 구역은 모니터링 흡수량으로 다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네, 1% 설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로 요런 층하를 많이 나눠놨으면은 만약에 표준지가 소실됐을 때 흡수량을 0으로 받는 구역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층하를 많이 남기는 것이 좋을 수 있으나 비용 효율 관점에서는 조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다는 거고요. 요런 거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전적인 이제 책임과 이제 자율성에 맡기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정확하고 어느 게 더 맞다고, 왜냐하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통계적으로 이제 설계한 기법이 아니고 1% 기준으로만 단순히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어느 표본점이 더 맞고 어느 표본점이 더 틀렸다라는 논의 자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 기준으로 이제 사업자가 선정 표준지를 설계하는 기준을 채택했을 때는 층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눌 것인가에 대한 사항도 좀 고려를 해서 사업자가 좀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억울하다 생각할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나는 10개 하나의 구획에 10개를 했는데 하나만 소실되는데 나머지 9개 조사 자료로 대체하면은 되지 않냐. 10개 표준지를 중에 하나만 소실됐다고 그 지역을 0으로 그 지역의 탄소 흡수량을 허용이 안 되는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1% 면적의 1% 기준으로 조사를 한다는 그 방법을 채택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애초부터 표본점 설계 방법을 통계적 기법을 통해서 이제 실내구간 90 허용오차 10% 기준을 만족하는 방법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면은 통계적으로 허용 가능한, 얘는 이제 통계적으로 10개 중에 1개가 소실되고 9개가 됐다 하더라도 요 기준에 맞추면은 탄소 흡수량이 발급이 가능한데 1%이기 때문에 뭐 10개 중에 9개가 됐다고 해서 이게 헥타당 축적의 대표성이 얼마나 바뀌느냐, 표준 조사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자체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방지를 하고 싶으시면은 통계적인 기법으로 설계를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네. 1% 기준으로는 사업자가 이런 통계 기법을 안 써서 어떤 측면에선 비용 효율이 매우 크고 설계 방법이 간단할 수 있어도 이런 리스크는 사업자가 지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산탄소 사업의 조사 방향은 새로운 방법론이나 새로운 기술들을 항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모니터링 기법이나 원격 탐사에 대한 자료들을 단순히 현장 조사, 인력 중심의 현장 조사에서 원격 탐사 기법을 새롭게 적용하거나 새로운 모니터링 기법을 적용할 때에는 저희가 일단 충분히 공인된 가이드라인 그리고 저명 학술지에서 인정을 하는 방법이고, 이제 보수성의 원칙이 적용을 하는 가정하에서는 저희가 항상 검토를 통해서 타당할 때는 허용을 해주고 있다 라는 거고, 가이드라인은 결국에는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지 지침이나
이런 강제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방법으로 조사를 하시는 경우도 저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라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현장 조사 이론에 대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조사 야장은 크게 서식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1번은 이제 표준지에 대한 정보를 기입하는 거고요. 2번은 이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수종과 흉고직경 수고, 그리고 이제 연급 임용조사를 하는 야장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서식 1번 같은 경우에는 표준점의 좌표, GPS 좌표로 X랑 Y 좌표를 놓고 좌표계가 뭔지 적는 란이고요. 2번 지향조사는 경사인데, 보통 경사는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조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통 생략합니다. 3번은 표준점 관리 현황인데요. 표준점 관리 현황은 최초 조사가 아니라 5년 뒤에 모니터링해서 재조사를 할 때 표준점 관리 현황이 기준점이, 중심점이 유지가 되냐, 재설치가 되냐, 이동이 되냐를 표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한 특이사항이랑 조치사항을 적는 란입니다. 그리고 표시목의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표시목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수종과 기준점으로부터 거리, 기준점으로부터 방위, 그리고 비고란이 있습니다. 비고란에는 이 표시목이 최초 조사냐 아니면은 그 소실이 돼서 다시 선정했냐를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이사항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표시목이 이제 소실이 됐다거나 아니면은 못 찾을 때, 요럴 때 이제 요거를 표시목을 어떻게 다시 설정했는지 그런 사항을 적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이제 표준지 내에 생태적인 현황이 어떤지 기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표준지가 6cm 미만짜리 흉고 직경에 수종이 많을 때에는 5년 뒤에는 갑자기 6cm 이상이 되면서 제적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고사목들이 많은 경우에는 제적이 갑자기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일단 미리 적어두면은 5년 뒤 모니터링 할 때 생태적인 현황을 파악하기에 매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쓰는 100m 줄자고요. 아주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리를 잴 때는 나중에 설명드린 버텍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장비가 고장나게 되면은 줄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요런 용도로도 쓰이고,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사업지에 들어가기 전에 버텍스에 보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보정 작업을 할 때 평지에서 10m에 대한 길이를 재야 되는데 그 길이를 재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흉고직경 줄자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뒷면은 이제 일반적인 줄자고요. 뒷면에 보게 되면 파이 룰러가 있는데, 이 숫자로 읽게 되면은 25.5가 이제 나무 둘레로 환상된 지름 값이라고 보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방위 측정기입니다. 원래는 요거 장비는 좀 좋은 거라서 방위 측정하는 거랑 경사 측정하는 거 두 개가 있고요. 요거 구멍으로 보시게 되면은 경사를 측정한 거고, 요거 구멍으로 보시게 되면은 방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요 구멍 안으로 눈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 줄자가 보이는데, 요거에 있는 눈금 숫자를 읽으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서 방위계가 있기 때문에 방위계의 눈금을 이렇게 방위계 눈금을 맞춘 다음에 읽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 이 장비는 GPS라는 장비입니다. GPS는 이제 좌표를 수신받아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는 장비고요. 요게 이제 메인 핵심 장비입니다. 요거는 이제 버텍스, 얘는 이제 트랜스폰더, 이제 수신기고요. 얘는 이제 음파를 이용해서 거리랑 수고를 잴 수 있는 기구고요. 경사도 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11.3m 반지름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나무가 11.3m가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이 장비를 이용해서 거리를 잴 것이고요. 나무 높이를 잴 때도 이제 이 장비를 이용해서 나무 높이를 잴 예정입니다. 폰더 스틱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표준지 중심점을 선정할 때 요거를 이렇게 땅에 꽂고 요 수신기 트랜스폰더를 이렇게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자는 이제 버텍스를 들고 여기 중심점에서부터 거리를 잴 수 있고요. 네, 요거는 이제 트랜스폰더를 지지하는 막대기용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버텍스랑 트랜스폰더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세트긴 한데 기본적으로 송수신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버텍스를 보게 되면은 DM이랑 IR이랑 온 버튼이 있는데, 이 버텍스랑 트랜스폰더를 가까이 대고 DME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네, 소리가 나면서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줄자로 평평한 곳에서 줄자로 일단 10m 거리를 잰 거고요. 이제 10m 거리에서 트랜스폰더를 놔두고
이제 여기 온 버튼을 누르면은 칼리브레이트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요거를 온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 됩니다. 칼리브레이트에서 온 버튼을 꾹 눌러 주시면은 숫자가 10m가 돼서 고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PS로 이제 내가 설계한 표준지 중심점으로 다 달하는 걸 확인하면은 저희가 이제 중심점을 설치를 할 겁니다. 중심점은 이제 이렇게 생긴 막대 지주를 깊게 심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를 깊게 심어야지 이 표준지의 중심점이 잘 숨겨질 수 있고 5년 뒤에도 관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중심점을 확인했으면 고무망치 같은 걸로 깊게 매설을 합니다. 이거를 깊게 매설해야지 나중에 숯가꾸기가 발생하거나 사업이 발생하거나 아니면은 외부에서 발견됐을 때 사람들이 못 뽑아가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준지 기준점, 그러니까 중심점이 계속 5년 뒤에도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잘 숨겨야 되고 깊게 매설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주를 설치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폰더 스틱에 트랜스폰더를 넣은 다음에 이렇게 지주 중심점을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러면 표준지 원형 11.3m 반경의 중심점이 되고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아까 버텍스를 사용해서 이 경계가 11.3m인지 바뀐지 아닌지 판단을 하면서 조사자가 한 바퀴 돌고 조사를 하는 구조입니다. 중심점에 가장 가깝고 이제 활력도가 좋은 나무 3본을 선정을 하여서 표시목을 선정합니다. 표시목을 선정하게 되면은 표시목은 기준점이랑 다르게 눈에 굉장히 많이 띄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포리 끈 같은 걸로 이제 표시목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시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심점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3번을 선정하고요. 일단 거리를 버텍스를 통해서 이 수신기와의 거리를 재게 됩니다. 버텍스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앵글 버튼이 있습니다. 앵글을 통해서 온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소리가 나면서 이제 퍼센테이지 경사가 고정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DME 버튼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DME 버튼을 꾹 누르게 되면은 5.08m, 즉 요 표시목이랑 중심점의 거리는 5.08m가 됩니다. 이 표시목이랑 중심점 사이의 방위는 이 중심점에 있는 사람이 방위계를 가지고 재는 겁니다. 이렇게 아까 설명한 대로 방위계를 재게 되면은 이 줄자가 있고요. 이 줄을 읽으면 115도가 됩니다. 단위는 1도 단위로 끊어서 방위계에서 조사한 도수를 적으면 됩니다. 네, 흉고 직경을 재는 방법은 이제 땅에서부터 1.2m 높이 나무 둘레를 재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가 자주 쓰는 등산 스틱인데요. 등산 스틱이 이제 1.2m 높이랑 딱 맞아가지고 저희는 이제 1.2m 높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등산 스틱을 사용하고요. 이 높이를 이용해서 이제 흉고 직경 줄자를 이용해서 흉고 직경을 재게 됩니다. 흉고 직경을 재게 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여기서 이제 딱 수평되게 재야 되고요. 흉고 직경 줄자에 아까 파이룰 자를 읽어서 흉고 직경을 재면 됩니다. 소나무 24. 그리고 흉고 직경 조사를 할 때는 이 중심점에서부터 11.3m 반경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한쪽은 안쪽으로부터 조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사람은 한 바퀴를 돌면서 흉고 직경 조사를 할 때 11.3m가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버텍스를 이용해서 경계목 같은 경우에는 11.3m 경계가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면서 조사를 하는 3인 1조로 구성이 됩니다. 11.3m 원형 반경의 흉고 직경 조사를 다 했으면 이 흉고 직경에 맞춰서 이제 수고 조사를 개체목별로 실시하게 됩니다. 수고 조사 같은 경우에는 요 트랜스폰더를 1.2m 높이에서 이 갈고리를 이용해서 걸 수 있고요. 수고를 잴 때는 적어도 나무 높이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어야 되고요. 다양한 목록들 가운데 헤이트 버튼에서 이 온 버튼을 길게 누르면은 여기서부터 거리가 나오게 되고, 이 거리에서 정단부를 향해서 온 버튼을 다시 꾹 누르게 되면 수고가 재지게 됩니다. 조사한 야장에 대한 정리는 사무실로 가서 저희가 만든 엑셀 자료로 별도로 저장을 해서 DB 보관을 해야 됩니다. 현장 조사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이런 기준점을 설치하는 거나 이제 표시목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중심점을 어떻게 관리를 해서 5년 뒤에 표준지가 유지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정, 흉고 직경, 수고를 측정하는 정확도를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 현장 조사 실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